자, 오늘의 마지막 순서는 저희가 취재했던 내용의 후속 취재를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다뤘던 연쇄 성폭행범이 검거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방송 다음 날인 지난 26일 이 공개 수배 중이던 연쇄 성폭행범이 검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검거 이후 조사를 해보니까 과거 미제로 남아있던 성폭행 사건과도 관련이 있었는데요. 잇따라 드러난 범인의 행적을 추적해봤습니다. 예. 성폭행 사건으로 수배 도중 또다시 성폭행을 저질렀던 피의자. 검거 후 어둠 속에 묻혀있던 사건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미제 사건의 진실 취재했습니다. 새벽 6시 인적이 드문 골목의 가정집에서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뛰어나오는 한 남자. 차를 열었어. 그러니까 이상하게 뭐 남자 구두가 있어. 약을 가지러 간 며느리가 돌아오지 않자 의아하게 여겨 집으로 들어선 순간. 며느리는 눈에 두드러 맞아가지고 어머니 그냥 눈이 펄떡 그냥 부어버리고 이래가지고 다가 아버님하고 쫓아나오더라고. 지난 5월 31일 성폭행이 미수에 그쳐 수배가 내려졌던 피의자. 범행 2개월 만에 파주의 한 가정집에서 또다시 피해자를 이불로 감싸고 마구 때린 뒤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소리도 못했어요. 흉기는 안 들었는데 많이 맞아요. 공개 수배가 내려진 지 사흘 만에 그동안 종적을 감췄던 피의자가 드디어 경찰에 검거됐는데요. 범행 이후 아무런 단서도 없이 숨어버렸던 피의자. 흔적 하나 남기지 않은 채 주도 면밀하게 도망쳤던 그의 도주 행각이 막을 내린 겁니다. 아직도 서울 근교에 있을 겁니다. 파주, 의정부 이렇게. 예상대로 피의자는 경기도 일대를 벗어나지 않았는데요. 자신이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안산에 은신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생활은 어땠을까요? 이제 제가 일을 많이 하니까 일자리가 많으니까. 지인에게 일자리를 소개받은 후 그곳에서 기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피의자는 휴대전화와 인터넷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 검거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전에 지리감 내지는 연고감 그렇게 병행해서 그렇게 수사를 했다고 그렇게 아마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피의자가 잡힘으로써 9년간 묻혀있던 미제 사건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는데요. 범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그동안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있던 사건들. 지난 2004년 7월 광주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이 가방을 갈취당한 후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그리고 1년 뒤 새벽에 조깅을 하던 40대 여성 역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당신이 그 당시는 없었고 지금에서만 뒤에는 실적으로 좀 그 당시에 뒤에는 실적 그런 거 없었잖아요. 예. 미제 사건 두 건의 증거물이 피의자의 DNA와 일치를 한 건데요. 처음에는 부인을 했지만 우리가 국가수로부터 DNA 이 회시를 받은 부분을 순순히 이제 나중에 다 본인이 시인을 다 한 사람. 피의자가 검거됨에 따라 수사는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밝혀진 피의자의 범행을 살피다 보니 범죄의 대상이 대부분 중년 여성에게 집중돼 있는 특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강간이라는 것을 마치 못할 경우는 손쉬운 대상으로 점점 내려가게 됩니다. 젊은 여자, 그 다음에 좀 나이 든 여자, 아동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과연 피의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피의자의 어머니를 만나봤는데요. 엄마랑 같이 5월 8일 날 놀아준다고 와서 놀아주고 밥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피의자는 일반적인 가정에서 평범하게 자란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된 걸까요? 아들만 셋이면 꼴등을 고등학교 6학년 때부터 시작이야. 제가 이제 술 먹고 이제 막 이제 구성막 나오고 술 먹으면 완전히 좀 360도가 아니라 진짜 820도로 바뀌는 거죠. 아버지와 그를 잘 아는 지인 역시 피의자가 술이나 본드를 흡입하면 성격이 180도 변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100%를 잡았을 때 한 60%에서 70%? 많이 만취한 것은 아니고 술이 취해서 내 말귀를 상대방이 말을 하면 그 말을 알아들을 정도. 성폭행을 저지르던 날 그를 만났던 목격자 역시 그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전자발찌를 차지 않았던 것일까요? 채운다고 다시 그것을 이번에 법이 바뀌었잖아요. 올해 5월 피의자는 전자발찌 소급 적용으로 재판을 받았다는데요.
그때가 30일, 그때가 장마철이었거든요. 나중에 그 시기에 통보는 나왔는데 그래서 기각이 됐어요. 검사들이 잘 봐주면 여쭤는 몰라도 그러시. 전자발찌 소급 적용에 부담을 느꼈던 피의자는 판결이 내려지기 사흘 전 또다시 성폭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만약 그때 전자발찌를 찼다면 예방할 수도 있었던 범죄, 왜 기각이 된 걸까요? 법원에서는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해서 기각한 사안입니다. 기각 당시에는 2004년과 2005년 미제 사건이 밝혀지지 않아서 한 건의 성폭행 범죄만이 있었기에 전자발찌 부착을 피한 것이라고 합니다. 전자발찌라고 하는 것이 법적 성격이 보안 처분이기 때문에 과거의 행위자의 범죄 전력에 기초할 것이 아니라 재범의 우려만으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막을 수 있었기에 더욱 안타까운 이번 사건,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아침 방송 이후에 공개 수사로 전환이 됐고 3일 만에 이 범인이 검거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2004년과 2005년에 있었던 미제 사건에 대한 여부도 이 피의자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현재 수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네, 처음에 검거가 됐을 당시에는 2004년과 2005년 이 미제 사건에 대해서 범행 사실을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앞서 보셨던 것처럼 국과수의 DNA 결과를 보여주자 순순히 범행 일체를 인정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번 검거로 인해서 피의자는 전자발찌 착용을 그냥 넘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법이 바뀌어서 소급 적용을 못했다. 그래서 네.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이 부분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이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라든지 아니면 상습적인 성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2008년에 법이 제정이 돼가지고요. 그 이후에 이제 판결 받은 사람만 이제 적용이 되도록 규정이 돼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문제가 많다 보니까 2010년에 이제 소급 적용하자 이렇게 이제 법이 개정이 됐는데 또 이게 위헌이다 이런 말이 많아가지고 헌법재판소 최종적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모두 다 소급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검사가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인정을 해야 되는데 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봐서 기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이런 이제 불상사가 발생하기가 쉬웠거든요. 근데 이제 피해자 인권도 더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선량한 피해자 보호라고 생각합니다. 네, 재판부가 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요.